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좋은 네,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 뵈니까 기분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의원님 항상 웃고 계셔가지고 네. 네, 저도 함께 웃게 되는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효과죠. 해피바이러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 여쭤보기 전에 네네. 그 외통이 얼마 전에 열렸죠. 네네. 네, 정동영 장관 뭐 앞에 있고 자료를 의원님 자료를 막 이만큼 산처럼 네. 공부 열심히 한다고 너무 티내시던데 책상을 잘 치우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때 무슨 뭐 때문에 그렇게 자료를 아무래도 많이 보셨어요? 좀 지금 대한민국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변화가 지금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2025년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네. 분야가 외교와 통일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좀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이라고 하면 북한 뒤에는 중국, 러시아가 있고 한국 뒤에는 미국, 일본이 있는 형태로 대결하는 구도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뭐냐 하면 미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와 푸틴의 알래스카. 밀월 관계가 점점 두터워지고 있죠. 네. 북한과 러시아가 또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고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 북한 관계가 올해 초에 아주 차가웠었거든요. 네. 동시에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국방장관이죠. 미국 방어와 본토 방어와 대중국 견제 이외에는 미군을 움직이지 않겠다는 선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관세 전쟁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제 각자 도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일본도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의존해 있던 것에서 벗어나서 자신들만의 길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네. 또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역할도 북한 억제가 아니라 네. 중국 견제 내지는 여러 가지 지역군의 역할. 그래서 지금 동맹의 현대화라는 얘기를 하는데 동맹 현대화의 핵심은 네. 한국 방위비 더 내라 플러스 미군은 더 이상 북한을 방어하는데 목매지 않겠다. 지역군으로 개념할 테니 한국군 따라와라 이런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변화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어요. 네. 나아가서 지금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아마 제가 추정으로는 가까운 시기에 회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트럼프가 경제로는 정말 깡패짓을 하고 있는데 또 세계 분쟁 조율에서는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국 캄보디아 분쟁 조율을 했고 네. 또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도 조율해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아마 지금 올해 내로 결과를 이제 휴전이든 종전이든 마무리를 지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김정은만 만나버리면 본인 정말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욕심을 많이 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 장관한테 질문을 어떤 걸 하신 거예요? 질문보다 의견 개진을 하신 아니요. 거군요. 지금 질문을 드린 이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 네. 윤석열 전 정권 때에 대북 관계가 파탄남으로 인해서 그렇죠. 지금 북한과의 대화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한반도를 둘러싼 급격한 지정학적 변화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중심적 역할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네. 이건 국가 존립과 앞으로 미래에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통일전선부를 없애버렸어요. 네. 형식상 일단 통일전선부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 통일부거든요. 없애죠. 네. 대화 파트너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나라와 더 이상 뭐 그런 취지로 대화하지 않겠다. 외교부를 통해서 접촉해라. 별개의 국가다 하고 아예 끊어버린 상태가 됐는데 네. 그러면 이런 급박한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네. 통일부가 어떻게 한반도를 둘러싼 이런 외교적 분야에 특히 북한과의 대화를 물꼬를 타야지만 이런 변화를 주도해 갈 수 있는데 네. 어떻게 대화 상대를 잡고 어떻게 주도해 갈 것인가 네.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좀 여쭤보고 함께 네. 의견을 나눴고요. 네. 장관님께서 다행히 많은 고민하시면서 네. 통일전선부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조직과 인력은 남아 있다. 네, 접촉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이런 지정학적 변화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셨어요. 정말 다행이고요. 네. 한편 그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전 정권이 이어졌다면 어떡할 뻔했나. 이런 급박한 지정학적 변화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채 단순히 반북 얘기만 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완전히 외톨이가 됩니다. 반복이 한국 아니라 픽싱이 되면서 완전히 네. 외톨이가 될 뿐만 아니라 전쟁 내려고 했잖아요. 미국에 그냥 전초 기지가 돼 버려요. 네. 그러면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리스크가 급속히 올라가 버립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빨리 잘 내려갔다. 정말 잘 내려갔다. 안 그랬으면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 큰 지정학적 변화에서 네. 한반도에 전쟁 리스크가 확 올라올 뻔한 위기가 생겼던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잘 내려간 거고요. 지금 정말 다행인 것이 그 외교부와 통일부 같이 협력해서 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가 네. 고비입니다. 대통령께서 일본을 먼저 방문을 하세요. 네. 사실 이건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항상 미국을 먼저 가고 일본을 갔었는데 이번에 네. 일본을 가고 미국을 갑니다. 네. 이 자체가 이례적인 거고요. 그렇죠. 이 자체가 의미한 바가 상당히 커요. 네. 뭐냐면 이제 미국 마태님 우리 일본 한국 다 따라간다 이게 아니라는 게 개념이에요. 뭐냐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네. 일본도 그렇고 이제 말 그대로 각자 도생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할 부분 협력을 하겠다는 네. 일본 측 반응이기도 하고 우리의 의지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건설적인 미래 관계를 형성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한반도를 둘러싼 프로세스에 같이 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고 이런 네. 끌고 가는 힘을 네. 우리 대한민국이 중심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북한과도 더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고 일본과도 접촉을 하고 알겠습니다. 미국과 접촉을 러시아, 중국 접촉을 다 활발하게 하면서 네.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예정되어 있는 것이 단순히 관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관세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런 지정학적 변화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네.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관세뿐만 아니라 네. 무너져 내려가는 미국의 해군을 어떻게 건설할 네. 것인가 그게 마스크 프로젝트죠. 네, 알겠습니다. 20분 등등등. 남아가지고 예,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20분 좀 하여튼 넘어가야 될 것 이 같습니다. 정말 네. 중요한 테마고 좀 짧게만 말씀 좀 네.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정학적으로 외교적으로 정말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는데 트럼프 외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상국의 정치를 이간질을 해요. 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지지율이 흔들리면 그걸 파고들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함부로 하고 무너뜨려 버리는 전략을 취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높은 지지율, 안정된 국내 정치 상황이 트럼프와 협상할 때 매우 중요한 지렛대가 됩니다. 그렇죠. 좀 네. 다소 실망하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믿어주시고 다시 높은 한번. 지지율로 좀 우리 대통령께서 네. 트럼프와 당당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지지율이 약간 좀 흔들린다고 해서 그 걱정되셔서 우리 김 의원께서 강조를 하셨네요. 네, 좋은 포인트였고요. 맞습니다. 23일, 25일 저희들 굉장히 한반도 운명에 아주 중요한 날이 연달아 있습니다. 나중에 그 정상회담 이후에 한번 얘기할 네네. 기회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다시 12월 3일로 안타깝지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의원님 모든 당일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그 장면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충격적이고 우리 모두가 다 일상에서 내가 그때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나 다 기억을 하죠. 12월 3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행보가 굉장히 이상하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이날 윤석열하고 통화를 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얼마 전에 조경태 의원이 11일 날 참고인 조사 받고 나오면서 한 얘기인데 한독수와 추경호가 그날 전화했다더라. 밤 11시 12분경 무려 7분 이상 했다더라. 여기까지가 이제 조경태 의원이 한 발언이거든요. 뭐 이것만 했겠습니까? 여러 사람들하고 했을 텐데 일단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이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당시에? 좀 상식적이지 않은 행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뭐 비상계엄 포고문을 보면 헌법에 맞지 않다, 법률에 맞지 않다, 절차도 잘못되었다라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비상계엄을 풀 수 있는 곳은 국회밖에 없고 그러면 계엄군이 깔린 상황이면 네. 평시 상황이 아니잖아요. 매우 급박한 상황은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당장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불러들여서 계엄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네. 또 국회 헌법을 지켜야 한다.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의 최소한의 도리이고 의무이기도 의무죠. 하고요. 네. 그런데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국회 본관에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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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표결에도 참석 안 했죠.
국회의원들을 본관으로 오라 소리를 안 합니다. 네. 반대로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한다는 소리를 합니다. 네. 근데 제가 국민의힘에서 당사에서 의원총회 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네. 모든 의원총회는 국회 본관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의원총회를 한다면 당연히 국회 본관에서 해야 될 일이고 또 이건 의원총회가 필요한 일도 아니고요. 당장 본회의로 먼저 뛰어가야 될 일이고요. 근데 의원총회를 한다는 것도 의아스러운데 그걸 국회 밖에 당사에서 한다는 건 더 의아스럽고요. 네. 거기다 본인도 국회 본관에 있으면서 당사로 모여라 하고 본인은 또 안 가요. 그러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그게 거죠 정말 지금. 이상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상한 것은 그러고 나서는 우원식 의장님께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시간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죠. 본회의장 바로 문 앞까지 계엄군들이 들어와 있고 그때 본회의장 안에 있는 저희 의원들에게 전달됐던 말은 계엄군들이 실탄을 지급받았고 발포 명령도 받았다라는 네. 얘기를 우리는 안에서 전해 듣고 있었어요. 문 앞까지 들어와서 바로 문 부수고 들어오기 직전이다. 그런 긴박한 상황인데 시간이 1시간인지 30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달라고 했던 걸로 네. 우원식 의장님께 요청했다고 뭐 1시간 정도 들었는데 달랐다고. 네.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1시간을 달라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매우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상식적이라면 국회 본회의장으로 오세요. 네. 본회의장에서 얘기 나눕시다. 그리고 본인도 본회의장으로 와야 되고 또 의원들도 본회의장으로 모이세요. 본회의장에서 의논합시다가 상식이겠죠. 네. 근데 본인은 본관에 있으면서 본회의장 오지도 않고 또 의원들은 당사로 빼버리고 네. 그리고 시간은 그 긴박한데 시간을 더 달라고 하고 시간을 더 준다는 말은 그럼 그 사이에 계엄군이 들어오면 해제 표결을 못하게 될 위험성이 커지는 거지 훨씬 않습니까? 커지죠. 자 네. 이런 상식적인 면에서 봤을 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그 전후로 윤석열과 또 한덕수와 통화를 했다고 하는 것은 네.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의심이 가죠. 이제 중요한 것은 내란 특검은 형사 절차입니다. 네. 형사 절차에서는 판사님께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을 정도의 유죄 입증을 할 것을 요구를 하시고 그 유죄 입증을 해내는 것이 내란 특검의 핵심적인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 상식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법적 판단을 하는데 네. 지장이 없을 만큼 증거를 모으고 네. 공소 사실을 정리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들 상식적으로는 이미 어느 정도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본인도 문제는 해제 안에 표결하러 들어가지도 않았고 장소를 정확하게 내버 넘겼더라고요. 국회 근데 당사. 제가 국회 이제 참 내란 특검 너무 고생하신다 생각하고 네. 더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식의 판단과 법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죄 판단까지 가려면 더 많은 더 합리적인 더 객관적인 증거가 나와야 돼요. 당사. 네. 이제 그 부분에서 아마 내란 특검에 많이 집중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지금 우리 국민적 판단, 상식적 판단은 이미 내려진 것 같습니다만 그렇죠. 네. 판사님께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을 정도의 유죄 판단을 하기 위한 네. 범죄의 입증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는데 지금 집중하지 않을까. 네.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사실은 통화했다는 것만 알지 어떤 통화를 했는지 통화 녹음이 된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 통화 녹음이 된 거 있으면 확실한 객관적 증거가 될 텐데 그게 없다 보니 좀 곤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또 한덕수가 또 저 생각에는 있는 대로 사실을 얘기할 개연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한덕수 전 총리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또 좋은 증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참 어려운 수사를 하고 있는 건 맞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내란 특검이 잘하기 위해서라도 보안 유지도 해줘야 되고 수사를 위한 뭐 심리적 지원이라도 좀 응원이라도 해주고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 드러난 팩트 이걸 이제 퍼즐을 조각조각 맞춰서 완벽하게 스토리를 짜내야 되는 게 이제 검찰이 입증할 부분인데 내란 특검이 네. 일단 윤희 계엄을 선포하고 약 1시간 뒤에 추경호랑 통화하고 또 나경원하고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한 얘기가 윤한테 전화를 와서 받았는데 미안하다고 했다.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다. 참 착한 사람들이에요. 네, 서로 사과하고 그 시간에. 그건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죠. 그렇죠. 상식적이지 네. 않은 얘기고 그리고 한덕수랑은 또 그 무슨 얘기를 했을까?
네, 7분이면 상당히 긴 시간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추경호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난 동의하지 않고 지금 바로 해제하러 들어갈 겁니다라고 했으면 이렇게 길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 반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7분 이상 통화를 길게 한 건 아닌가?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 아닌가요? 뭐 추정입니다만 네. 국회 상황에 대한 얘기를 했을 것이고 공유. 계엄을 해제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서로 간에 나누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렇게 길게 통화할 이유가 사실상 있을까요?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의원님, 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난 11일 날 조경태 의원이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와서 기자들하고 이제 한두 마디를 나눴었는데요. 일단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 전 총리와 전화를 받고 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점을 특검에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라면서 자기 느낌을 일단 전달을 했고 그 이후에 이게 나와요. 12월 4일 새벽 3시에 텔레그램으로 적극적으로 당사로 오라 했던 분들에 대해서 조심스럽지만 조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보고 있다. 이렇게 조경태 의원이 얘기를 합니다. 새벽 3시 텔레그램은 이게 무슨 어떤 부분인가요? 이미 일단 해제 뭐 계엄 됐는데. 해제한 이후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계엄을 해제했다 하더라도 뭐 이차 계엄. 저도 계속 국회에 남아 있었는데 이유가 계엄을 해제했다 우리 해제 의결을 했다 하더라도 네. 윤석열이 무시하고 그렇죠. 네. 군을 철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랬죠. 또 무시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해서 더 이상 국회가 기능하지 못하게 힘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차피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짓을 했기 때문에 새벽 3시니까. 그리고 또 2차 기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 상태에서 당사로 모여 어쨌든 국회 본관에서 국회의원을 빼는 것 자체가 다 리스크였던 거예요 그때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때도 당사로 모여라 뭐 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만약에 그런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다면 네. 그건 잘못된 내용이라고 그렇게 그것도 의심받을 만한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당시 국회 다 비상대기할 텐데 사실 지금 시간이 지나서 말이지 네. 친위 쿠데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친위 쿠데타는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도 이 쿠데타가 저는 솔직한 제 생각은 친위 쿠데타라서 성공하는 쿠데타겠구나. 많은 그리고 분들이 국회로 들어가면 죽겠구나. 그래도 죽더라도 가야지라는 생각이었던 거고 네. 천만다행 정말 실패한 쿠데타가 됐는데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엄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국회 본관에서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이석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그렇죠.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걸 총 들고 원내대표가 있는데. 네.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 한번 와보지도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비상식적인 거예요. 국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역할이 뭔가요? 당연하지만 이럴 때 본회의장에서 의장과 소통을 하며 비상계엄 해제에 앞장서는 것이 원내대표가 해야 될 최소한의 역할과 도리지요. 본관에 있으면서 본회의장 나타나지도 않고 자꾸 의원들을 당사로 빼려고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네. 의원님 지금 뭐 조금 시간이 흘러서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는데 혹은 뭐 모르실 수도 있고 그 당시 어쨌든 국민의힘 108명 의원 중에 표결에 참석한 건 의원을 포함해서 18명이었잖아요. 그런가요? 18명. 예. 네, 18명만 참석했다고 보도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중에 한 분이 여기 계신 김상우 의원님이시고 네. 그리고 추경호처럼 국회에 있으면서도 뭐 본회의장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뭐 네. 표결 안 한 사람들도 국회 몇 명 남아 있을 테고 네. 나머지는 이제 당사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한 절반 이상 정도가 당사 쪽으로 다 간 겁니까? 그때 명수가 각각 어떻게 퍼져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그거 알 수가 없죠. 어. 당사에 안 가 있었기 때문에 당사에 몇 명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의원들끼리 뭐 텔레 뭐 이런 걸 하니까 여기 몇 명 있다 뭐 더 와라 이런 대화가 혹시 없었나요? 뭐 너무 정신이 없었긴 하겠지만. 제가 텔레그램을 열심히 보는 사람은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근데 느낌으로는 반절 이상은 그쪽 당사에 가 있었던 당사 것 쪽에? 같아요. 네. 느낌으로는 반절 이상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렇군요. 그렇죠. 참. 근데 어쨌든 지금 문제가 특검에서 조사를 하는데 네. 국민의힘에서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조직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참고인 소환에 응하지 않고 참고인 소환에 응하는 사람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해요. 비판하고 나경원 의원. 이게 근데 저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참고인 소환을 하는데 공개적으로 협조한 사람 비판한다는 게 이게 법치주의 상식에 맞는 건지
또 이 12월 3일 내란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와 책임자 처벌을 원하는 국민들의 여론과 정서에 맞는 건지 도대체 그걸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그걸 한다는 것이 네. 공당의 원내대표로서 정말 저게 맞는 건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여전히 내란 정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네. 내란을 아직까지 종식시킬 의도가 없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되지 않고요. 네. 특검이 정말 고생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한덕수 전 총리가 예, 조사를 좀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이제 뭐 구속이 임박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검팀의 그 워딩이 상당히 그 심상치 않은데 한덕수 조사 관련해서 특검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3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긴 했지만 그 이후로 특검팀이 출범했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헌재 판결에 비춰보면 한 총리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소집 관련 건의를 왜 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네. 그때 국무회의 열두로 왜 건의했니 총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겠죠. 특검보 워딩이니까. 한덕수 전 총리 어떻게 구속 갈까요? 저는 뭐 100% 구속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근데 특검 조사 내용이나 방향이 자꾸 공개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건 왜냐하면 특검보가 밝힌 거라서. 네. 사실은 지금 수사라고 하는 거는 보안이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사 방향성과 수사 내용이 자꾸 오픈되어 버리면 피의자들이 준비를 해요. 말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은닉하고 자꾸 준비를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근데 한독수와 관련해서는 그 생각은 들어요. 한독수가 거짓말한 것이 그 사이에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다 드러나 버렸고 그렇죠. 뭐 그리고 CCTV. 핵심적으로 만약에 국무회의를 한독수가 네. 알고서 준비했다면 일단 포고문 내용은 봤을 것이고 네. 그러면 반헌법 불법 비상계엄의 내용을 알고 동참한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자체가 범죄 실행에 기여를 한 것이 되니까 네. 내란의 공범으로 네. 의율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한덕수 구속은 저는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범죄가 중요 범죄고 네. 상당 부분 입증이 되었고 또 거짓말을 함으로써 증거 인멸할 위험이 있다는 걸 이미 본인이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은 100%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고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한독수가 많이 협조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이러나 저러나 무기징역이에요. 네, 그렇죠. 외통입니다. 근데 한독수는 경우에 따라 자신의 형량을 좀 낮출 수도 있어요. 음. 어떨 때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 네. 그러면 한독수 뭐 본인을 위해서라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추경호와 어떤 대화를 나눴으며 윤석열과 또 어떤 대화를 나눴으며 또 내란 특검의 핵심은 그겁니다. 윤석열 처벌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네, 네, 근데 당연하죠. 중요한 건 여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을 발본색원하는 것이 네. 핵심입니다. 네. 근데 이 발본색원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서 증거가 없어진 게 좀 많겠죠. 그 증거의 상당 부분을 한독수의 입을 통해서 네. 발견되고 체증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한독수가 그러기에 적극 협조한다면 네. 본인의 형량에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한독수가 현명한 결정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사면 받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된 다음에 요즘 뉴스들이 이러저러한 각도에서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사면 받은 사람은 승리자가 아니다. 더 겸손해야 한다. 이거 의원님. 네, 맞습니다. 네. 재심과 사면은 다릅니다.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음을 증거가 잘못되었거나 등등등으로 죄가 없음을 국가가 형사재판 절차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국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했으니 미안하다고 국가 배상도 해주고 그렇죠. 말 그대로 이 사람이 무죄임을 입증해 주는 과정이 재심이에요. 네. 근데 사면은요 그게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로 용서해 준다는 개념입니다. 네. 그러면 억울하면 네. 사면 받을 게 아니라 재심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달리 말하면 사면을 받은 사람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네.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네. 본인의 불찰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용서를 받았으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 헌신하겠다. 더 네.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네. 국가와 국민을 받들겠다. 이런 태도로 임하는 것이 사면받은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승리자다. 네. 봐라, 나는 억울했다. 이 얘기를 하려면 재심 신청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재심 신청이 아니라 사면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면 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국민들께 감사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네. 오직 국가와 국민을 받드는 헌신적인 모습으로 네. 용서받은 데 대한 은혜를 갚겠습니다가 사면받은 사람의 태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정말 어려운 사면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사면 결정을 하면 많은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 충분히 예상하고 본인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통합과 미래를 위해서 어려운 사면 결정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사면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좀 겸손하게 정말 낮은 자세에서 국민을 받드는 태도로 임해 주셔야지 사면을 해준 사람이 정치적 부담이 좀 적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면을 받은 사람이 반대로 승리자인 것처럼 내가 무죄의 억울함이 밝혀진 것처럼 움직여버리면 사면을 해준 분 입장에서는 어렵게 사면 결정을 해주고 정치적 부담을 크게 지는, 어떻게 보면 사면을 해준 사람한테 은혜를 뭐로 갚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금은 겸손하지 않고 약간 승리자의 모습으로 비친다라는 뜻이네요. 아니요, 지켜봐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네네. 이제 뭐 일주일 정도 움직인 걸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겠지요. 네. 하지만 그런 태도로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태도로 임하지 않으면 네. 그렇게 겸손하게 국민을 위하고 받들고 낮은 자세로 가는 태도로 임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께서 또 우리 보고 있는 우리가 좋게 평가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또 사면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사면을 어렵게 결정하신 대통령께 부담을 크게 됩니다. 드리는 일이 돼요. 무슨 그래서 저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면을 받은 사람들은 네. 사면의 본래 취지에 맞는 네. 마음 태도를 가져야 한다. 네. 그러니까 억울하면 재심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재심 신청도 안 하면서 사면 받았으면서 내가 승리자다 해버리면 많은 국민들께서는 불쾌하실 수 있죠. 더 확실한 물증이 나오지 않는 한 일단은 뭐 재심은 아직은 고민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조금 재심을 지금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사면을 받아 나온 거잖아요. 그럼 사면의 취지에 맞는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일단 한마디로 정리하면 더 겸손해져야지만 사면을 받은 한다. 사람이니까 네, 네. 국민들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니까 네. 그러면 용서해준 국민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받드는 태도가 돼야죠. 내가 옳았다가 아닙니다. 잘못했지만 용서해준 거예요. 네. 그게 본질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의원님과 이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네. 대담한 대담이었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